혹시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얻게 되는 이익과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심리학의 즐거움이란 책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만약 남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힘들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지 어려워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얻게 되는 6가지 이로움. 누구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강력한 염원이 있었기에 아무도 계획하지 못한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였고, 노아 웹스터는 학생들에게 한층 완벽한 문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단어를 모아 연구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으며, 바로 이런 동기가 그의 사전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동기가 강력하면 성공 또한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강한 동기는 모든 장애물을 부숩니다. 찰스 화이팅의 저서 창조적 사고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인간은 싫든 좋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한 몸에 모을 수 있다. 동기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다. 상대를 사로잡는 능력을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어야 이런 일을 배우고 나가는데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사로잡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동기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위, 지위,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되면 그것은 권위, 지위, 경제적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보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귀중한 존재가 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선을 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에게 주는 축복된 영향력이죠. 아이들을 요령껏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부모나 종업원을 잘 지도하는 고용주는 인생을 보다 즐겁게,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이런 능력이 원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가족이나 사회 집단을 위해서도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타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람을 미리 걸러내거나 회유함으로써 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넷째,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된다. 인간관계를 마스터하게 되면 자기 성장에 바람직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를 자기 동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관계의 최고 사령관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삶이 평화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실로 흥미있는 일이죠. 대인관계에 능숙하면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이익을 동반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4가지 방법. 첫째, 상대의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켜라.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게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중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리죠.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듭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유능한 심리학자는 소심하고 적극적인 상인이나 주부들을 유능한 설득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주로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환자를 창문 가까이 앉게 한 다음 밖을 내다보게 하고 창 밖의 상황에 대해 환자에게 질문을 하여 환자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도록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질문을 통해 환자가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생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세일즈맨은 손님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설득합니다. 또 목사는 보다 고상한 생활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설교를 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모두가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드니 M. 제럴드 박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게끔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 상대방의 관역을 마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상대에게 자발적으로 나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다. 상대의 흥미와 주의를 끄는 일은 절대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며, 상대에게서 무언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찾아내는 일입니다. 목표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물살을 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딱지를 붙이지 말라. 유능한 설득자가 되고 싶다면 표면에 드러난 것은 무시하고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인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남자는 왜 저럴까? 저 패거리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끄는 도구로 그 이해력을 쓴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심리학, 정신병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 상대방을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당신은 상대방을 더욱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또한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다면 당신은 상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선한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아야 합니다. 결코 상대방을 기존의 도덕적인 눈으로 구별해서는 안 되죠. 잔혹하다, 비도덕적이다, 자부심 따위가 많다, 적다는 식의
딱지 붙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딱지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도록 당신을 방해할 뿐입니다. 유능한 설득자가 되고 싶다면 표면에 드러난 것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반항적인 인간이 있다면 그의 모든 반항심의 밑바탕에는 공포심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하죠. 그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만약 이런 인간을 단순히 반항한다고 단정해버린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를 설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또 상대를 쉽게 비난하고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자기 스스로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 습관은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 습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동기 유발 요인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기업 세계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상사, 고객, 동료, 라이벌 등 그 대상이 누구건 상관없죠. 이런 지식을 확보하면 그 사람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동기 유발 요인을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도덕의 색안경이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잔혹하다는 딱지 대신 두려움에 빠진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상대방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심리학적 고찰로 바꾸는 일입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죠.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엔진에 이상은 없는지, 가솔린 파이프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은 기계와는 엄연히 다르지만 이렇게 근본 원인을 따지는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현명하고 유능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된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친절한 상대는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기적인 상대는 겁을 집어먹고 도저히 관대한 사람이 될 여유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부심이 강한 상대는 당신의 주목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만약 상대방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관심사에 어필하라.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신념이나 판단의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잘못된 자신의 신념만 믿고 그렇게 날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의 잘못된 신념과 행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명백히 모순되는 현실을 보고도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완강히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남쪽에 카디프란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1869년 10월 15일 윌리엄 뉴엘의 농장에서 인부들이 우물을 파던 중 거대한 거인상을 발견하였죠. 당시 신문에서는 카디프의 거인상이라 대서특필하였으며 농장주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농장 주인 윌리엄 뉴웰과 조카 조지 헐이 꾸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왜 사람들은 커디프의 거인상을 진짜로 믿었을까요? 그리고 거인상이 가짜라고 판명이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인상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려고 애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던 것은 일상이 너무나 따분하기에 이 사건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의 고통이나 압박 등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거인상의 발굴은 동네 우물가에서 일어난 화제치고는 안성맞춤의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거인상을 진짜로 믿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스릴을 맛보고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며, 거인상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단지 재미있는 일에 흥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싶다는 욕구에 커다란 재미까지 곁들여졌을 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기꺼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던 것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심지어 논리와 현실의 사이에 모순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죠. 이것이 바로 커디프 거인상을 본 사람들의 사고력의 한계인 동시에 오늘의 인간이 처한 사고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의 저자인 레슬리 알 비치와 앨런 엘 클라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주고 안도감을 주는 것에는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심리학에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나 가짜 약이라도 진짜 약으로 믿으면 효과가 생긴다는 가짜 약 효과가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거인상의 진위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멍청한 호인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단 거인상이 가짜임이 판명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고립되는 것은 물론 초조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편이 이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든지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강렬한 욕망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행위는 그것을 바꿀 만한 보다 큰 충격이 있을 때에만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달려듭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인간은 열을 올려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변호할 때 그 생각 자체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진실로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 즉, 그가 그리고 있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 외의 것에 대해서는 변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죠. 그러나 일단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특히 자신의 고향 사람 또는 자신의 가족인 경우에는 즉각 자기 이미지와 결부시켜 그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반항적인 인간은 사태의 진실을 부드럽게 설명해 주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 따위는 그의 견해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에게는 오직 자기의 견해만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을 줄 뿐입니다. 자신의 불안에서 구제되고 싶다는 욕구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태의 진실을 내세워도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려는 수작이군.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걸. 또 그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 잘못을 빌미로 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잠자코 있지는 않겠어. 이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견해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당신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향상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심중에 담긴 의미까지 읽고서 자신의 마음속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진심으로 감동을 하게 되고 그 대화는 단지 기술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화가 됩니다. 설득 비결은 짧고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한테 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황금률 중 하나입니다. 상사에게 뭔가 설득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상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세요. 당신은 처음 만나는 누군가와 말할 때 어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매우 어색하죠. 하지만 이를 간단히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당신에게도 말할 소재가 생길 것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당신을 매력적인 상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얘기를 듣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당신의 입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넷째, 예스를 끌어내기 위해 올인하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조르면 상대방은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오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나머지 오할도 예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예스라고 말하게 하는 테크닉, 즉 설득력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은 집요성, 상대를 흥분시킬 만한 약속, 상대의 자기평가에 대한 공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입니다. 젖먹이는 큰 소리로 울어야 우유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달밤에 달콤하게 속삭임으로써 신혼의 꿈으로 여자친구를 유인합니다. 빵 가게에서는 빵 냄새를 풍겨야 손님의 식욕을 돋우어 빵을 사 먹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엇인가 상대의 주목을 끈다든지, 힘을 빌린다든지, 팔짱을 끼고 싶다든지, 상대의 승낙을 얻고 싶다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주문에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 다음의 10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대가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2. 상대에게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준다. 3. 당신의 계획이 스릴 있으며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4. 당신의 의견에 찬성해 주었을 때 대가를 풍족하게 준다. 5. 호소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6. 상대가 협력해 준 것에 대해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통보해 준다. 7. 반드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8. 상대의 협력이 당신 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 상대에게 진심으로 흥미를 가진다. 10. 상대를 편안한 기분으로 만들어준다. 언젠가 한 실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취미는 교회에 자리한 집 뒤 뜰에 채소를 가꾸는 일이었죠. 채소라고는 하지만 겨우 토마토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가 가꾼 토마토는 탐스럽고 맛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부들은 그가 이것을 따서 나눠줄 때면 무척이나 즐거워했으며 채소밭이 있는 그 집 정원은 지역 신문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성공의 비결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 선물하는 최고의 토마토를 만들어낼 결심을 했죠. 그리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여러 종자를 뿌려 시험해 보았습니다. 비료는 어떤 것이 좋은지 골라서 뿌렸고 토마토 한 종류만을 재배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나는 실패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목적에만 전심전력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바라는 것은 예스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 라빈과 주디 윌리엄스 부부가 쓴 심리학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 응용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잘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심리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도 움직일 인간관계의 힘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